유난히 매미소리가 뜨거웠던 그날, 일본 히로시마의 하늘에 은색 비행기가 나타났다. 한 차례 공습 경보가 지나고 사람들이 저마다 분주한 일상을 시작하던 그때, 번쩍하는 섬광이 도시를 삼켰다.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아침 8시 15분, 그들의 삶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어느 날과 똑같이 아버지는 아침에 일찍 공장에 출근하고 어머니는 식당에 나가실 준비를 하고 또 저희 형제들은 모두 집안에 있었습니다. 공습 경비가 울렸지만 항상 잦은 공습 때문에 예사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번개불처럼 눈부신 빛이 일었습니다. 비추더니만은 바람이 불고 온 세상이 진동하듯 폭음이 엄청나게 나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린 천장과 기둥은 우리 가족을 덮쳤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학생들 조회할 때로 가던가 모여가지고 운동장 참 모여있는데 막 때려붙는 말이에요. 그럼 눈에서 막 빛이 막 번쩍 떨어졌단 말. 그래서 거기서 화상을 입어본 거야. 내가 그때 원자탄 터질 때 빛이 번쩍할 때 그때 그 한참 그 앞이 안 보이더라 합니다. 아침에 아마 일어나서 언니랑 앞서 오빠하고 학교를 간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따라 나오려고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막 흔들고 펑 하는 소리하고 같이 나서 저도 모르게 나갔었어요. 언니하고 오빠는 나가 있었고. 그런데 막 그냥 번개가지고 하늘이 빨갛고 해서 저는 무서워서 막 들어와서 제일 구석방으로 갔어요. 근데 그 언니는 나가서 이제 구경을 한다고, 나는 무서워서 그냥 도망을 가서 구석방에 들어갔고, 언니는 나가고 그랬었어요. 피폭 당시는 저는 어려서 불과야 뭐 우리나라 나 때면 3살, 일본어처럼 2살밖에 안 되는데 잘 모르는데 단 한 가지 방공훈련, 사람이 가다 쫙 엎드리는 그런 현상은 약간 느껴요. 이렇게 질 까는 사람들이 쫙 엎드리는 거. 이제 저희는 지금 식사 때 피폭이 떨어졌기 때문에 마술화장이 돼서 그 얘기를 들으면 차마 말 못할 정도로 참 긴급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요. 미군 폭격기가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단 한 발의 원자폭탄. 그 충격파로 폭심지에서 사방 2.5km 이내가 잿더미가 되고 무려 6,000도에 달하는 열폭풍의 방사능까지 그야말로 생지옥이 펼쳐졌다. 일본 내에서 발표된 수기들을 받다 보면 아침 먹고 학교 가는 애들은 학교 가고 직장에 가서 직장 가고 그다음에 엄마는 설거지 하거나 애기를 업고 그런 상황에서 피폭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업고 있었던 아기를 하다가 피폭이 돼서 학교 간 아이들을 찾으러 가요. 근데 찾지 못하고 미친 것이 찾으러 가는데 나중에 이제 옷이 피로 흥건하더라는 거죠. 수기예요. 이거는 정말 실살 수기인데 증언하신 분인데 뭐지 하고 이렇게 배 위에서 봤대요. 바라보니까 등 뒤에 업었던 아이의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9일 오전 11시 2분, 장렬하는 태양 아래 또 다른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상공에 투하됐다. 아버님이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공장에서 직용공으로 계실 때 당시에 17살 나가사키 원폭 투하되기 전날 야간 근무를 하시고 아침에 7시 교대 후에 나가사키 역 앞에 본연사라는 절에서 주무시는 시간 11시 2분에 원폭이 투하되어서 941생으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 달여 정도 나가사키 시내나 미쓰비시 공장 정비 작업에 참여를 하셨는데요. 그 정비 작업은 시신들을 모아서 화장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정의하는 피폭자에는 가족을 찾거나 환자 구조, 시체 처리를 위해 유입됐다가
방사능에 피폭된 입시 피폭자도 포함된다. 특히 나가사키의 경우 조선인 노동자가 원폭 이후 사체와 폐허 처리 등에 동원돼 대량으로 피폭된 사실이 지적됐다. 나가사키 같은 경우는 피폭 자체가 11시 2분이에요. 그리고 폭심지라고 하는 원폭이 떨어지는 데거든요. 거기 2km 반방에가 미쯔비시 조선소, 그다음에 뭐 변기 제작소, 그다음에 지하 방공호, 그다음에 형무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11시 2분에 조선인 노동자, 직용자들이 일하고 있었겠죠. 근데 일본인 한 부인의 증언은 그래요. 조선인이 일하고 있을 때는 다 울통을 벗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떼약볕에 8월 19일이었으니까 또 11시 2분이에요. 그러니까 떼약볕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인은 쉽게 알아볼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피부가 흐물흐물 흘러내리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당시는 모든 의약품이 모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고 어른들 말씀대로 우리 앞에 그 제복자 병원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려가서 이제 제복자 병원에 가면은 오히려 들어간 사람보다 죽어 나온 사람이 많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임시 구호소에는 피터성이가 된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특히 조선인 피해자들은 의도적으로 방치된 정황이 드러난다. 부모님은 그때 임신 중이셨대요. 만삭이었었는데 이제 그날도 아침 식사를 하시고 갑자기 이렇게 뭐 B29라는 비행기 소리가 막 엄청 크게 들리고 뭐 우르릉쾅 하는 소리 뭐 그런 소리에 놀라서 보니까 갑자기 집이 무너져서 겨우겨우 해서 밖에 나와서 이제 가족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는 치료를 받지는 못했고요. 저희 할머님이 약간 화상을 입으셨는데 치료는 받지 않고 뭐 그러셨던 것 같더라고요. 1945년 8월 6일의 히로시마와 8월 9일의 나가사키를 기억하는 방식은 구술자의 사회적 위치, 성별, 거주지, 가족관계, 경제적 위치, 폭심지로부터의 거리 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폭의 현장에서 식민지 조선인은 적극적 구호에서 배제돼 유리 파편으로 인한 상처에는 구운동, 화상에는 감자와 같은 민간 치료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 원폭 피해자들은 이제 폭심지로부터 영향권에 따라서 피해 규모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한데요. 어머니가 원폭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 화상을 입고 뭐 며칠 투하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돌아가셨을 때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누워 있기가 어려워서 엎드려서 있을 때 뭐 오이 갈고 막 감자 갈아서 붙이고 아무리 방법을 써도 한번 제대로 누워 보시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얘기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특히 치료소에서 조선 사람이라면 조선말로 조금이라도 조선말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뒤에 가라고 해서 치료를 못 받은 이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한 피폭자 실태조사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피폭 직후 24시간 동안 피난할 수 있었던 사람은 6%에 지나지 않았고 89%가 잔류 방사능이 떠도는 피폭지에 남았다고 응답했다. 조선인이라고 해서 구급치료를 거부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결과 다량의 잔류 방사능에 피폭됐다. 이는 조선인이 일본 사회에서 차별받고 소외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2차 피해 측면을 강하게 띠고 있다. 이치바 준코, 한국의 히로시마 중에서 조선인이었어서 가장 참혹했던 건 그 한수산 선생님의 구남도 아실 거예요. 죽음조차도 차별받은 조선인. 그러니까 원폭으로 피폭이 돼서 이제 즉사를 했거나 아니면 원폭증을 쓰러져서 이제 뭐 물 주세요 아니면 어머니 아이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받는 그 차별. 일본인 구호대는 아이고 어머니 물 주세요 하고 울부짖는 조선인들을 결코 병원으로 옮겨주지 않았다. 조선말을 하는 그들에게는 물도 먹을 것도 주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시체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도 조선인들이었다.
8월에 찌는 듯한 태양 아래서 그렇게 버려진 채 썩어가는 조선인들의 시신에 새카맣게 까마귀들이 모여들었다. 조선인들은 죽음에서까지 차별받았다. 深く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時局を収集せんと欲し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지만 조선인 원폭 피해자들에겐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긴박한 탈출 행렬이 시작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이제 미 군정에 의해서 일본에 대한 점령 통치가 시작이 되는데 이 점령 당국이 구식민지 출신자들에게 세웠던 정책의 큰 기본은 돌아가라, 모국으로 돌아가라 였거든요. 그래서 그 귀환 정책에 따라서 계획 수송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 1945년 9월 2일부터 계획 수송이 시작이 되는데 1945년 12월까지 귀환하라. 그런데 너무 귀환하겠다고 하는 희망자들이 쇄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환하는 항구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사세보라든가 하코다테라든가 몇몇 항구가 정해져 있었는데 거기가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쉽게 내가 원하는 시기에 쉽게 도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저희 아버님 말씀은 부산으로 안 오고 인천 쪽으로 오셨다 하더라고요. 배를 타고 인천 쪽으로도 그 오는 배인데 거기에서 뭐 개인적인 배 용역을 해서 올 형편은 안 되고 그 뭐 기국선이 그 뭐 한꺼번에 조선인들 그 뭐 추방 비슷하게 됐을 때 그때 같이 온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웃들이 그때 바로 그냥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저는 이제 배에 나올 때 다리를 이렇게 건너더라고요. 내렸을 때 그게 이제 물이 철렁철렁 오니까 꼭 빠질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막 무서워했던 거 그거가 그냥 생생하고 이 하늘이 다 빨개튼 거 그런 거가 너무 생생하게 항상 안 잊어버려져요. 그거는. 미란선을 얻으려고 해도 돈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분발을 하면서 돈을 버렸다가 겨우 미란선으로 타고 간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란선 야미배를 타고 갔다고 하셨어요. 일본선 원폭 터지고 나서 신문에 어색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왔다 갔다 조선 나가려고 연탐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조선 나가는 배를 야매배를 이제 알아보고 그러니까 어째 배가 있다 이래가지고 도둑배가 있다 이래가지고 타고 위험했답니다. 막 배도 막 목선 막 조그만한 거 막 깔랑깔랑하면 막 죽게 살기를 어쩌 해가지고 이제 부산까지 오가지고 배 타고 뭐 이야기 들으면 오다가 죽은 사람도 많대요. 배가 뒤집어져가지고 풍파가 돼가지고 야미는 어둠이라는 뜻으로 당시 밤의 개인 선박을 이용해 밀선처럼 몰래 다녔던 목선을 의미한다. 야미배에 대한 기억은 구술자들에겐 끔찍했던 순간으로 기억됐다. 특히 태풍과 바람이 잦았던 가을 풍랑으로 인해 예상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바다에서 떠돌아다닌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오는 과정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답니다. 그 배를 타고만 시모노세케 항에 들리면은요, 배가 없어가지고 근 20일간 거기에 견뎌야 됐답니다. 그래서 야적된 소금 무대에 추우니까 그 밑에 굴을 파고 이렇게 앉았으면 오히려 참 따시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우리 친척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개인 배를 타고 갔는데 지금까지 행방불명이었고, 또 어떤 분은 풍랑에 실려가지고 근 20일간 있다가 이리 오고 마라도를 거쳐온 분도 있고, 그 오는 과정이 엄청난 고생을 한 거죠. 당시 이제 일본은 패전 이후에 강제로 연행을 해가지고 강제 노동을 시켰던 조선인 노동자들이 귀국에 대해서 아무런 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그 미쓰비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쓰비시 중공업 히로시마 조선소에서 당시 거기서 일하던 조선인 로시라는 한 조선인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조선인과 그리고 그 가족 246명이 함께 귀국선을 마련을 해서 탄 것까지는 할인이 되었는데
여기에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미쓰비시 중공업에 동원된 조선인 노무자들과 조선인들이 급조한 기범선에 몸을 싣고 귀환하다 조난당한 사건은 위원회에서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미쓰비시 중공업 소속 241명과 노장수의 동생, 노성옥 가족 5명을 합한 총 246명이 후쿠오카현 도바타향을 출항한 후 미쿠라자카 태풍으로 조난, 승선원 전원이 실종됐다고 한다. 당시 대한해협은 태풍의 길목이었다. 실제로 1945년 9월 미쿠라자카, 10월엔 아쿠테라는 큰 태풍이 규슈 지방을 덮쳤고 작은 목선에 의지해 고향으로 가던 이들 중 상당수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그럼에도 달리 방도가 없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서글프고 위태로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으로 보면 순정국이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려고 온다. 그런 소문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이 거의 일본인들한테 걸리면 죽는다라는 그 관동 대지진 당시에 그런 무서운 소문들이 돌아서 그 증언집이라든가 수기에 그렇게 다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원폭 피해자라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들것에 실려서라도 도망을 가야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분들이 45년 12월 그 안에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서둘러서 귀환을 했다라는 증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원폭의 피해가 너무 심해서 히로시마가 정말 그 폐허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삶을 계속해서 생활을 할 수 없는 히로시마의 그 상황 자체가, 그래서 빨리 모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이런 측면, 그 해방의 기쁨과 더불어서 그런 상황이 더 이제 빨리 귀환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폐허가 된 히로시마를 떠나 목숨 걸고 바다를 건너온 사람들. 하지만 노골적인 차별과 모진 풍파는 고향에서도 이어졌다. 여기 와서 처음에는 원폭이 터져서 다 이 죽은 줄 알았는데 오니까 친인척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나 3일도 안 가서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편에는 소위 거시만자 보도제 우한동포를 했어요. 우한동포.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이 대다수가 집이 있습니까? 토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여기여서 고생했죠.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탄압을 당해서 교육도 못 받았고, 또 여기 와서도 또 못 사니까 자녀들까지도 이 교육도 못 하고, 그러니까 1991년 보건사회연구원 실태조사에 의하면 피폭 1세들의 교육 수준은 무학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중등 이상의 교육을 받은 비율은 전국 평균 학력에 비해서 낮았다. 따라서 1세들은 아픈 몸과 저학력으로 빈곤을 타개해 나갈 기회를 얻기 힘들었고 사회 진출에도 한계가 있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 줄곧 일본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한국말을 전혀 사용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형제가 모두.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이라면서 차별받고 무시받고 살았는데 거기에 왔지만은 주변에서 귀한 동포라는 낙인이 지켜 멸시해 있는 조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한국어가 잘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어눌한 한국어를 했을 때 일본 사람 아니야? 라는 비난을 받았다는 거. 그런 게 한 가지 힘들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국 사회 내에서의 차별. 그러니까 원폭 피해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하고 똑같이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원폭균이라는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균이 없는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피폭자 우리 고모님 중에서 두 분이 직접적인 그 피폭 화상을 입어가지고 팔에 흉터가 상당히 많았어요. 천에는 한센병
한센병이지요. 그분들이 집단 거주지가 있으세요. 거기에 화상 입은 자국에 진물이 나고 뭐 이러니까 한센병이 아닌지 이런 의심도 많이 받았죠. 많이 받고 이러니까 뭐 어떻게 사람들하고 접촉하기도 사실 좀 꺼려하고 그게 거부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일부 이야기 듣기는 그는 정상이 심한 사람은 아예 그 한센병 휴용소로 그 일가 친척들이 그쪽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말도 전해 들었어요. 근본적으로 이제 원폭 피해자 1세 분들은 거의 3중고, 4중고의 피해자입니다. 첫째는 강제징용, 그리고 원폭 피해,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해방 뒤에 이제 그 귀국을 해서 여기에서의 어떤 사회적인 방치.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입이 없게 되고, 수입이 없으니까 생활고가 어려워. 그로 따라서 이제 자녀들 교육이 또 어려울 수밖에 없고, 이 대물림의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 사회적인 편견이라든가 또는 그 차별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언제나 이방인이었다. 일본에선 잔혹한 살상무기에 피폭당했으나 방치됐고 고국에선 사회적 낙인과 차별에 내몰린 삶이었다. 살아도 지옥이었던 한 맺힌 세월 속에 시대의 증언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침묵을 강요당한 것이 아닐까.